우선 제가 강의록을 보내드린 거 한번 보시죠. 네. 원래는 이게 시도 강의를 하면서 고등학교 보시면 중간에 추가하는 실제적인 강의 시간이 조금 부족한 게 강의를 하는 진짜 선생님이 아빠하고 하는데 그래서 수업이 다 축제가 되고 강의를 해주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스킵하는 것을 집중해서 그런 시스템을 강의를 진행하고 이번 일종의 마지막 강의가 될 수 있는 오늘 이 권력과 정치에 대한 부분을 그리고 또 이제 조직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이유는 현대사회 조직에서 리더십과 조직문화 부분을 중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리더십과 조직문화의 직결점을 보게 되면 조직의 어떤 권력에 대한 권력의 지배 그것이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죠. 조직으로서 또 기관으로서 수요받는 위협받는 권력을 리더십으로 함께 펼치는가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고 또 그런 것이 쌓이고 모여가지고 결국 조직문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권력과 정치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요소이죠. 강의록에 있는 내용을 슬라이드를 바꿔드립니다. 핵심 내용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조직 구조에 대한 것은 아메바 경영이라든지 지기스탄 리더십과 공급 기능들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가지고 에자일 조직, 요즘에 이게 행동경제죠. 조직행동과 경제학이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을 이제 행동경제라는 소리를 하는 내용이 결정되면서 이 부분을 실천적 측면에서 이루마하고 대안을 같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앞에 계시고 여러분들한테 씨앗을 뿌려보려고 해요. 네? 아시겠죠? 당연한 경영선생님의 씨앗을 뿌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잘 받아가지고 조직을 운영하고 리딩에 나가고 조직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게 여러분들한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권력과 정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권력이 저기는 한마디로 누군가 영향을 끼치는 거죠. 상대편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영향을 끼치는 것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것은 선한 영향을 봤을 때는 상당히 말대로 선한 효과를 착수할 수 있지만 잘못된 영향을 받아 있었을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잘못된 엉뚱한 방향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권력의 어떤 양날의 검이 있어요. 그래서 권력을 얘기할 때 우리가 통상 개인이 진행하는 어떤 일반적인 얘기도 있지만 이 조직 자체가 갖는 권력이 있죠. 조직 자체가. 그래서 우리 기업들한테는 보면 기술적 경쟁력이 권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봐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시소성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남이 갖춰서 방법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은 시소성으로서 권력의 어떤 파워가 떨어지고 그리고 자원의 중요성 어떤 여러 가지 세상 만물이 있는데 그 중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선택적인 가치에다 평가할 때 얼마나 중요한 요소가 그리고 이건 또 하는 거는 세상에 대체가 좀 어려운 거예요. 저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저 물질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저 기술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대체가 문제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에 무슨 시스템 기술이나 자원적인 자원적이고 앞으로 농업 식량이라는 부분이 앞으로 큰 대체 불가능한 자원으로서 권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있죠. 이걸 하려면 그렇죠. 아프리카가 앞으로 제2기에 농업 경쟁의 중심이 아프리카에서 터질 것이다. 예측을 했잖아요. 그거는 사과 사과 밑에 이
주체자라는 부연 권력이 좀 평가를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부상적으로 이제 금융 결정한다든지 정부 결정한다든지 승리 협박상 부상적으로 업무 지시에 대한 팀 고용은 업무에 따라야 되는 계약에 의해서 앞발급에서 중간계약 기본적으로 책임지기 때문에 그 권력을 대신하는 사람이 이로 가야죠. 그게 이야기는 지시받는 게 강한 권력이 인식적 권력을 확보하는 시절에서 이 리더 개인의 개인적 권력이라는 부분도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리더가 조직이 나한테 주는 권력만 가지고 막 행사하면서 일방적인 권력이 있지만 개인이 갖고 있는 특성과 역량 이거를 발현해가지고 하는 권력이 정말 진정한 권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리더십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권력에 있어서 뭐 개인적 권력에 자꾸 갖추는 요소가 됩니다. 업무적, 말로 업무 수행 능력을 얘기했습니다. 직무 지식이라는 거, 직무 수행이라는 부분이고 중도적 권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심리적으로도 조직에 대한 어떤 흐름이나 변화에 대한 유동성이라고 보시니까 리더십에게 변혁적 리더십이 있는 수가 있는 것이고 정도적 권력은 시대가 이렇게 급변하게 변화되는 데 있어서 혁신 주도형 리더십으로서 언론들과 구성원들과 수업을 하면서 조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개인적 권력의 제가 주는 거고 이런 공식적 권력과 개인적 권력을 갖다가 실질적 메타분석을 하는 자료를 보면 그대로 그것이 입증이 되던 부분입니다. 쓰는 데 있어서 공식적으로 과학적이나 학법적이나 우상적 우리의 리더십을 보면 거래적 리더십을 좀 보시면 되겠죠. 이쪽에서 한 것은 결국은 눈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보적 정보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 권력을 중심으로 해서 결례적 리더십을 극복하는 리더의 어떤 권력이다 보니까 양의 어떤 효율적인 방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여기서 판단은 안 되죠. 어떤 권력의 의사의 이름이 우리한테는 중간중간에 무슨 나오는 얘기입니다. 일본이 이제 참고를 보게 되면은 이 권력을 이제 실행하는 어떤 전술이 있을까요? 영역을 짓는 전술이 그렇게 다양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크게 연성 전술과 경성 전술을 해가지고 자발적 헌신을 유도하는 권력의 시기라고 지나시 그냥 필연적으로 마지못해서 수용하는 그런 위험이 이끌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을 있다. 확장된 얘기가 이제 단어는 합리적 성격과 연관적 분석 이렇게 그게 됐을 때 체감이 좋았다고 아무래도 아까부터는 아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제가 지금 저쪽에 치우치는 분들의 영향력 전술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나 비상 상황이나 특별한 환경 속에서 환경을 돌파하기 위한 어떤 전술로서 이런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는 한 요소다 보는 시대였죠. 또 주식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주식의 특성이 있다고 잘 지키려면 헤어나갔을 경우에는 그죠? 평상시와 다른 중립이 있기 때문에 국대 운영에 대한 정치적인 영향력 전술이 있었으면 좀 다른 감정이 있고 이렇게 이제 권력을 어떻게 영향력 전술과 잘 결합시켜서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리더십의 이력이 우선 지금 일단 강한 편이냐 지휘형이냐 그다음에 이게 지적 중심이죠. 강한 편이면 이제 조금 더 권력을 주고 유럽식 형식의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는 전문성을 기도하는 그런 개인의 능력을 가지고 중도적 조력을 가는 대략적인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세 번째 게 가장 긍정적인 우리가 지향하게 있는 리더십의 길이다. 그리고 이제 영향력에 우리가 좀 살펴보는 거죠. 권력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내재적 분과 전체적인 신뢰 이런 부분을 거쳐서 권력이 행사됐을 때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동기적인 내재적이나 전체적인 분과 신뢰의 상황을 거쳐서 이걸 거치면서 구성원들의 직무 태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아시죠?
내가 수행하는 지인의 만족을 갖는다. 피로를 지각하는 거. 또 부정적으로 방어적인 거, 지문제도가 해주는 것이면 지문제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결과적인 것이 지문 성과가 조직적인데 운동계는 결과적인 성과가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 권력을 갖는 데 대한 중요한 것이다. 이번에 이제 대신 얘기를 넣어서 주중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성과 신뢰 중심이었구나. 그쪽을 지향적으로 많이 보면 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직은 조직이나 우리 리더, 우리 구성원들의 조직에 있어서 리더십 어떤 유형이 그것이 쌓여가지고 우리 조직은 지금 어떤 권력의 공부를 받고 있는 조직이나 유형이 그래서 우리가 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사에 대한 자기 권력에 대한 얘기를 좀 개별적으로 바꿔요. 주식 정치. 이게 참 문제죠, 주식 정치가. 여러분들 사시면서 주식 정치라는 줄을 한번 알아요.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기부장 주식 정치. 안 한다고 하는데 전통적인 방식은 아니고 다른 지역에 또 나만의 방식으로 조직 정치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직 정치라고 하는 게 뭐랄까 여러분들 그 스트레스 있잖아요. 스트레스가 가슴으로 우리가 여러분이 생각하지만 적정한 스트레스는 지금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게 한국적인 결과가 뒷받침되는 그건 마찬가지고 이 조직 정치도 그 거점에서 좀 보는 것이 좋지 않나요? 그렇죠? 어떤 그 수평 관계를 우리가 조직이 기본 틀이라고 봤을 때 수평 간의 동료만한 협업 과정이 있었고 협업을 열심히 하는 것을 정치라고 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협업에 적극적인 사람은 그거를 대충 하면 되지. 그런 사람들은 아니다. 이거 정말 우리가 협업을 하게 됐으니까 정말 오픈마인드 갖고 오픈성공으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거는 대형으로 보게 되면 그 개인 특성이 갖고 있는 조직 정치는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터부시한 필요는 없다. 리더십은 뭡니까? 조직 정치를 잘 활용하는 리더도 긍정적 리더십일 수도 있다. 어차피 우리가 성과를 주장을 하는 교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조적으로 너무 리더들이 조직 정치를 활성화하고 활용한다고 해서 경쟁 관계로 볼 것 같을 때는 도발하는 것 같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조직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직 정치가 하게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 제가 드린 내용을 다 있으면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떤 환경적인 시각을 있는데 우리 신뢰가 낮은 경우에 조직 정치가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요소입니다. 자, 우리 희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방금 전에 있는 것 얘기일 수도 있지만 조직에 있어서 어떤 조직 문화나 조직 신뢰, 리더십의 신뢰에 있어서는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서 저는 신뢰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조직 정치의 부정적 요소를 낮출 수 있다. 그런 요소죠. 그래서 원인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걸 원인인 것이고, 자, 이제 그러면 조직 정치라고 하는 개념의 기타에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사익을 위한 행위, 이걸 일반적으로 조직 정치의 일반적 행위라고 보고, 수능의 행위죠, 수능. 예수면이죠, 예수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리더께서 결정하시는 것은 저는 무조건 따릅니다. 합니다라고 하는 수능적인 것도 조직 정치의 한 방향이 되어 있습니다. 잘 구경하고 두번이 주고 결국 긍정적인 건 아니다. 걔 마음속에는 계산을 해서 말대꾸를 하고 자기 의견을 표출하는 걸 우리 리더는 싫어야 하고 리더에 대한 걸 공부했죠. 리더인이 리딩해서 리더의 특성을 갖다가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저 사람한테는 적극적인 의견이 있나
효과적인 어떤 팔로의 역할을 하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것이야라고 얘기하고 수능 인고하는 것 자체로 주식 교육의 한 종이다. 선생님들마다 더 열심히 해야 돼요. 평가할 때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어떤 테크닉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에 있어서 주식적 지역의 요인인데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을 할 겁니다. 체면과 정보, 내가 할 것들, 내가 할 것만 잘하면 된다라고 하는 가치를 두고 그런 프로그램을 있는 분은 우리 팀장하고 붙이고 출자에 빠지지 않고 그죠? 이런 이유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는 절대 의식 같은데 이기적으로 자기가 희생을 하면서 안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리더들이 볼 때 리더들 반감인지라 회식을 자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후배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게 또 인라인 아웃으로 얘기하기가 좀 다른 관점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일 내적인 요소를 어떻게 잘 우리 리더들이 그걸 잘 관리했나 인식과 평가에서 하는가가 중요한 주식 정치의 악영향을 막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팬님은 여러 가지 좀 책임 연구들이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하면은 여러분하고 충분한 것 같습니다. 주식 정치 역시도 주식 정치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요소를 주식 모임부터 지금 성과까지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그렇죠? 그런 요소가 주식 정치가 막연한 주식은 이런 부정적인 여기에 따라 있기 때문에 주식 정치는 희화돼서는 안 된다. 그렇죠? 오히려 주식 정치가 많은 분들 중에서는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래가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리더의 상황과 리더의 어떤 요구사항에 집중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래서 구성원들이 주식 정치가 마련하는 데에서 이런 크게 세 가지 때문에 방어적인 게 있거든요. 행동에 있어서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다이적으로 인간을 제시하면서 모르는 척하고 책임감을 두고 일하는 척하는 거, 지연적으로 반대방향 들어가지고 상대적으로 흩는다든지 이상한 공을 드린다든지 이런 것들. 그러면 어떤 주식이 정확한 확실히 추가가 될 때 저항세력으로서 세가 형성되어지고 주식의 정확한 힘을 가공하는 것들이 주식 정치의 발전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부장님이 그런 말씀인데 아마 이 부분들이 주식 정치와 어떤 여러 가지 지금 막고 있는 주식의 특성이 공부해져가지고 저한 장표로 그 부분을 조금 분개해요. 이 정도를 분개해서 저 사람들은 저걸 뜯어내요. 저걸 저 사람들은 그걸 장착시키고 그들한테는 소규모 작은 스트레스를 가해가지고 경쟁의 의식도 발현시키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영향력 전술로서 필요하고 가능한 이건 너무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조직 정치를 유발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뭐냐면 신뢰가 떨어져서 가장 큰 요인이 조직이 리더가 말하는 거와 행동하는 또 조직이 약속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게 달랐을 때 그때부터 이제 조직 정치가 발현됩니다. 성과가 공정하지 못하니까 리더한테 잘 보이려고 외적으로 일루 성공을 내리고 리더의 특성을 따라가지고 아부하고 압축을 하면서 그 주식 정치로서 자기의 어떤 그 이익을 획득하려고 하는 이게 주식 정치의 모습인데 그렇기 때문에 리더의 모습이 공리이익이고 자기가 권력과 그 권리를 행사할 때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에 대해서 신경 깊은 고민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정말 정의로운가, 어떤 것이 과연 진리고 진심인가, 어떤 것이 내가 정의로운가 정말 제대로 되는 것인가, 이 정의에 대한 일관된 신념과 행동,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생각도 해야 되고 생각을 기반으로 해서 평가 공정성이나 정보 절차 공정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정성을 갖다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주식 정책이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을 자꾸 가속화시키는 것들이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런 겁니다. 주식에서 전용 부분을 갖다 차이까지 습관해야 돼요. 문제는 그거 하나 좀 보시면 그래서 이 주식 정책 관리하는 오비 쪽에서 처방전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구조를 명확하게 외매 모습에 없어지고 전술을 갖다가 승부가 있는 구성원들의 가장 중요한 심리를 만드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윤리적 리더십이 뿌리를 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진단기가 있어요. 우리 주식정책 관련된 부분에 진단기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그거랑 같이 자, 이렇게 이제 주식정책에 대한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주식투자 위험은 사례로서 대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 있죠? 분명히 두 개만 들어가. 아니, 세 개가 들어가. 세 번째가. 잠깐. 세 번째가 이거. 오늘 강의 부분이 그거예요. 여러분이 조직생활 하시면서 조직정치를 꼭 학술적으로 기본을 명확히 해서 하는 공부가 안 되고 조직정치는 나쁜 것이야라고 조직정치는 조직 구성원들의 어떤 상호 신뢰를 끌고 조직 전체의 어떤 융합과 발전에 있어서 엔진했잖아. 엔진이 들어가는데 엔진에다가 창문을 끼얹는 요소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인식을 시켜나가는 거예요. 그게 누가예요? 리더예요. 그래서 우리 조직은 어쨌든 인간관계에 있어 인간들이 모여있는 조직이니까 인간적인 생각과 평가를 갖다가 완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리더를 승부하는 거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메시지가 쌓여줘야 돼요. 메시지가 쌓여요. 그리고 특히 신입사원들을 가르쳤잖아요. 이런 얘기를 상황적으로 많이 던져줘요. 그러면서 그 학부 조직 문화가 그게 갖춰지게 돼야 됩니다. 학부 문화가 탄탄히 구축이 되면요, 리더들이 바뀌게 됩니다. 요즘에 리더들이 눈치를 많이 보잖아. 그죠? 회식을 하는 거죠. 회식을 갖다가 징계가 아니라 어디서 하는 이렇게 되는 것이 회식.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식이 그런 거를 필요하다. 여러분들 그 징기스칸 얘기 좀 들어보셨죠? 네. 징기스칸이 우리 역사에 아주 큰 의미를 남기고 간 주식이 징기스칸이라는 몽골의 제국. 근데 저거를 지금 2000년대 초에 주식 생활을 할 때 리더십 공부를 여러 가지를 함께 했는데 징기스칸 얘기가 머릿속에 한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저들이 창출한 생각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이 역사가 가장 넓은 영토를 확대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넓은 영토를 국정성으로서 확장시켰던 제국이 뭔지 히틀러, 무솔리니는 일본의 일본 제국, 일상에 여러 가지 제국들이 있었죠. 나폴레옹이 있었고, 그들이 했던 거는 뭐 아주 부분적인
키워드가 한참 열풍을 불리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이 스피드
말은 그냥 말 기병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 말 한마리가 최상의 속도로 달릴 수 있는 한계점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게 지칠 때까지 최고 속도로 달릴 수 있는 걸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 잘 알죠. 말을 키워보는 거니까. 그래서 그 한계 곱하기 말수를 정해서 자기들이 가야 될 거리에 틀립니다. 그래서 경사는 얼마나 장애로 분석해서 그걸 내리말을 가는 거예요. 한국이 계속 타고 뛰다가 옆에 있는 애들이 이제 쫓아오는 거죠. 그죠? 그러다가 이 녀석이 지치면 바로 옆에 있는 애를 가속하면서 늘 최상의 속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전통적인 정청민들, 농민들이 갖고 있었던 정청민들의 어떤 속도감을 뛰어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속도를 높이고 말의 지침을 주기 위해서는 뭐야 되냐면 굉장히가 가벼워야 됩니다. 그래서 중량을 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칼도 높고 말 위에서 적당히 체계상이 되면서 체구 경량화시키는 것을 작업을 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그 갑옷의 특징이 뭐냐면 갑옷이 방탄 앞에만 돼 있어요. 뒤에는 그냥 가지고 끈으로 묶는 방탄에 안 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갑옷이 있어요. 방탄을 하려고 무겁죠. 그래서 앞뒤는 가해들이 두 개잖아, 두 개. 그걸 한쪽으로만 하면서 또 하나를 하는 게 뭐냐? 도망을 봅니다. 등을 지면은 방탄들이 없습니다. 오로지 살기 위해서는 전진만 아니면 안 들어옵니다. 수가 있대요. 중량도 주고 전진만 아니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스피드를 늘려요.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의 감정을 쓰고, 네트워크 요즘이 뭐냐면 가는 데마다 우리 중간중간 역참을 만들어가지고 보급로를 개선합니다. 그리고 그 보급로를 만든 역참이 보급로에 접근을 있는 게 아니고 플랫폼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얘기하는 플랫폼이 됩니다. 플랫폼. 그래서 울란바토르에서 출발해가지고 지역별로 이 역참을 만들어 놓고 여기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여기서 정치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여기서 몽골식으로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하고 전장에서 획득되어 있는 우수 인재와 자산이 있죠. 이거를 역창을 통해서 전부 수도 물 흐르는 것이 자연 운송되게끔 이걸 만듭니다. 그래서 몽골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10만원으로 출발을 해서 100만원으로 돌아온다 이런 얘기를 자꾸 했어요. 아시겠죠? 이 점령기에는 모든 에너지를 적고 사람이든 거기 있는 어떤 기술력이든 문명이든 이런 것들을 역창에서 전부 판매에 들어오는 것이 수도로 집중을 시켜서 그것을 더 수비해서 새로운 에너지화 시켜서 전 세계를 갖다가 재조직하고 정리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말로만 하는 천적 능력주의와 효용성을 진미스하게 철저히 했다. 이게 중요한 핵심인데, 아무래도 뒤에서 좀 얘기를 나오겠지만, 이 몽골 사람들이 전투할 때 제일 취약점이 이 공성면제. 성을 갖고 공격해가지고 성을 갖다가 판단시키는 것이 가장 취약점일 수 있어요. 평지에서는 나타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연은 어떻게 무식하냐면 이 성벽이 있으면 이 성벽 밑에까지 성벽 밑에다가 성벽 높이만큼 아예 흙을 풀어놔놓고 이걸 계속 추대를 쌓아가지고 여기서 성을 공격해서 이 성을 판단시키고 무식하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공성에 대해서 전투적인 건 추대를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 벼라가 이 전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성을 하나 무너뜨렸을 때 후상 기준은 뭐냐면 지가 먹고 나온 걸 다 필요 없고 제일 처음에 성벽에 올라가는 사람 있잖아요. 성벽에 딱 올라가는 사람이 그 전투에서 최고의 넘버와죠.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뒤에 이제 핵심 참모들에 있는 우리 오리역사가 있죠. 자, 노구리 출신 장군 한 명이 핵심 참모로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런 그래서 어떤 경영에 대한 영향이 있는 사람들은 뭐 정명제 역참에 장으로서 임명을 해가지고 제적인 통치가 하게끔 하는 기조로서 다시 재고용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얻어가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은 또 스피드를 통해서 빠르게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보급선을 별도로 진전이 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남자분들 딱 군대 다녀오셨죠. 경찰이 필요 없을 때는 경찰. 역참을 통해 가지고 가는 포스트마다 글자가 제공받는 것도 있지만 이 모를 사람들한테는 여기 알천하고 다르는데 자기들 예수만 보는 쪽이 있는데 그런 분야이 있는데 모를 장교들은 핵심차고 너무 멀리 보면 식량을 담당하는 거예요. 전투를 잘 먹는 걸 첫 번째로 보는데 아무리 다른 싸움이라도 배를 분명히 차가운 상태에서 전쟁을 하는 게 제일 가장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먹는 걸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데 이거 우리 조직에서 다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먹는 걸 갖다 철저하게 중요시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굴뚝입니다. 그러다 비상식량을 해가지고 항시 경사들이 전부 유통에서 다니면서 언제든지 비상식량을 할 수 있었고 그런 걸이 청국장 할 수 있죠. 오늘 정신에도 청국장을 하지만 이 청국장의 모든 기별들이 개발한 전투식량이에요. 자루에다가 콩을 갖다가 일정 부분 넣어서 안장이 있죠. 안장에 부담을 이렇게 해서 발효시켜요. 근데 그 당시에 영양소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청국장 음식자 이게 영양소가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런 식인데 사실은 경사권을 어차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쌀로 하면 초고속 점검하겠다는 얘기여서 이 역참을 통해 가지고 플랫폼화되어 있는 역참 아주 촘촘하게 되어 있는 데서 세상 제공의 모든 정보가 다 집결돼요. 그리고 저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소통의 고속도로를 다 뚫어놔요. 이게 뭐냐면 이 시대법 조직이 이제 이 사람들의 조직의 특성인데 아주 뭐랄까 전국적으로 삼각형 조직이 아니고 이 속에 들어가면 다 그런데 일종의 제세에 대한 아메바 조직들이에요. 이렇게 소규모 조직들을 가지고서 아주 조직의 주입도라든지 조직의 지휘 통제하는 데 최적화하는 조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전투력이 있어서 대부분의 군대가 편리감이나 청남이나 뭐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들은 그런 수준이 없었어요. 딱 하나가 있어요. 저희가 왜냐면 여러분 하기진이라고 들어보셨죠? 20이라는 얘기 하기진인데 그거 비슷합니다. 몽골 기병의 전투력은 쉽합니다. 무조건 적의 중심이잖아. 적의 중심을 딱 그래서 거기다 총력을 향해 질주를 해서 적의 핵심물을 타격합니다. 좌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최고 강력한 전투력을 가진 장군의 위치 앞에 서서 거기를 일직선으로 툭 들어가요. 아니 스피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가가지고 적당을 타격하거나 적당을 먼저 선별시켜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전일이 터지죠. 전일이 터지는데 그냥 터지면 안 되니까 좌우 측면의 문제가 있어요. 얘들은 더 스피드가 떨는데 더 높은데 이 사람들은 아주 잔인할 정도 난이도가 높은 창이라든지 아주 살생비를 장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멸을 가져가요. 전쟁에 있어서 전멸을 가져가는 거예요. 전멸을
투자 방식이나 주식 운영에 있어서 아주 배워야 될 점입니다. 여기 이런 것들 전술적 측면에서 특히 정렬을 들어가는 전투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는 대장만 주문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플러스 그걸 끝나지 않고 전쟁에서 쓰면 다 정렬당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공동력 프로그램에 한 몇 달 갖다 계속 공격을 해도 우리 성이 끈적도 안 해. 근데 한번 그 사람들이 어떤 피해를 내냐면 날도 추워지고 그럴 때 성에다가 성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투하하는 정도로 출연을 때 요청을 하면서 요청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날도 추워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추워로 들어가려고 한다. 우리가 후회하려고 하는데 가는 길에 식량이 떨어져가지고 어려움이 있으니 마지막으로 너희들한테 우리가 후리를 틀면서 부탁을 하니까 너네 상에 있는 너희들한테 필요 없는 쥐, 고양이 이런 필요 없는 것들을 우리한테 있는 대로 좀 잡아서 우리한테 보내주면 우리는 워낙 야만인이고 정말 그런 인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주식으로 해서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이 너희들이 그런 은혜를 우리한테 베풀어줬으면 좋겠다. 이게 그래요. 그래서 속에 있는 생사람들이 많이 지금 우리를 포기하거나 자기들 쥐하고 고양이를 다 잡아다가 처음부터 몸을 기르는 분들한테 죽었어. 그 몸을 기르는 그날 저녁에 어떤 짓을 했을까요? 꼬리에다가 조금 기름을 붙여가지고 불을 붙여서 풀어놓는다. 쥐하고 고양이들은 해산물 속성이 이 녀석들이 성으로 들어가가지고 성을 다 불태워버려요. 그래서 성에 하나만 안 쓰고 성을 갖다가 접수하는 그런 전략 전술을 심리는 모두 심리적이죠. 그게 심리. 그래서 이제 한쪽을 이렇게 운동 전쟁을 무너뜨리는 것도 있고 이 사람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저 성을 하나 무너뜨리죠. 그런데 다음 성을 공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몽골 제국이 그 넓은 땅을 정복하면서도 70%는 전투를 하지 않고서 다 정복을 했어요. 70%. 전투는 30%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몽고가 하고 있는 군사 동원력, 전투력을 가지고 그 넓은 지역을 갖다가 희생자가 있는 데를 들어서 확보할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전투 싸우자 비교는 거, 그게 70%. 어떻게 싸우자고 이겼습니까? 모두의 심리적인 방금 얘기했던 그런 전략도 있었지만 성을 공격하기 전에 딱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들을 공격을 할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우리 공격에 대항해서 그냥 싸우자면 좋다. 인정. 그런데 너희들이 우리한테 지면 너희들은 성 안에 남녀노소 불문하고 생명체는 존재하지 않은 것을 가보더라. 딱 선언해요. 다음 우리한테 미리 항복을 하게 되면 너희들의 영토, 너희들의 자치권, 너희들의 권력, 권한, 자원, 자산 다 너희들이 인정해줄게. 대신 우리한테 되면 너희들은 그냥 두지 않겠다. 선언을 해. 대공사들이 들어서 자식들이 말로만 들어가서 싸움을 붙었다. 초반에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성을 점령하고 개병들을 성을 점령을 하게 되면 정말로 아주 몰살을 시킵니다. 여기인데 여자, 노약자 다 필요 없이 다 전멸을 시켜야 됩니다. 전멸을 시키고 그 성의 가장 지도자급을 한 명을 살려요. 목숨만 살려. 근데 사지를 다 쳤잖아. 사지를 쳤다. 그래가지고 사지 전까지 그 최고 지도자를 말에다가 태워서 다음에 공격할 성으로 보냅니다. 그럼 이제 다음 공격당할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 처참한 공격을 보고 그 사람이 증언을 하고 저항하지 마. 몽골의 보면 저항하면 우리 꼴이나 하니까 너희들 저항하지 마. 그럼 떼고 아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얼마나 공부스러웠습니까? 그 옆에 있는 성도 다
사이에 직장에 애를 가졌어, 이 아이가. 그게 장난이야. 애를 낳았어. 걔한테 다 권력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뭐 유목민 그런 특성이 그런 것도 있지. 그래서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을 대충 볼 사람이 아니야. 저는 그런 어렸을 때 고난이라고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아버지가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아버지가 죽으면서 주중에서 추출당합니다. 모친과 이 사람과 아니 동생으로 추출되고 이국 공장을 죽이기도 해요. 그 처참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이제 대치국에 함을 이 사람이 그래서 흥미를 가는 원천적인 리더십을 끌어가는 거 있었고 저는 그 처참한 국가를 국가에서 살수 없습니다. 몽골 가보니까 여름에는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30도만 강렬한 도리에 그 가뭄, 겨울에는 뭐 끝도 없는 물에다가 폭설에다가 추운 거 보면 사람 살 데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2000년도 초에 몽골 갔을 때도 그때도 이 하수도 있죠. 지하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는 너무 상황이 좋아졌죠. 그런 상황을 갖다가 이제 안타깝게 갔을 때 징기스칸 리더십이라는 공부하러 갔는데 공화에 내려가지고 가이드가 나와서 내가 징기스칸 나한테 물어봐서 이 친구가 징기스칸을 몰라. 징기스칸을 몰라. 근데 물어봤어. 술 한잔 먹으면 물어봤어. 너 네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야?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무슨 소련 배려를 딱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몽골이라고 하는 그 대역사의 대리석이고 그 러시아 소련 그 예를 들면 일본군이 몽골을 침략했을 때 러시아가 계획해서 소련이 계획해서 일본군을 패배시켰는데 그때 지휘관 이름이 얘들한테는 현존 최고의 영웅이고 몽골령은 없어졌어. 몽골은 없어. 러시아를 써. 이렇게 처참하게 변화를 하고 울란바토르 일국의 박물관이 있다고 해서 그 일곱 개를 다 돌았는데 그래서 5번을 간 거예요. 한 번을 가면 3개를 보면 한 개를 보려고 갔더니 추가해요. 그래서 다음에 공부를 하고 그래서 제가 5번을 갔어요. 5번. 조직적으로 잘못한 거지. 그래서 틈틈이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공부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징기스칸 리더십을 열심히 공부를 해봤는데 현재 아무리 봐도 이들이 이제 현존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이들이 갖고 있는 그 체계적인 특히 이제 AI 시대가 와서 아까 조직이 무엇인 걸 공유하는데 얘들만큼 나한테 큰 인사이트를 주는 조직이 없다. 이거 말하는 참모에 있는 것 같아요. 참모가 인파하고 있는데 사등 사건이 있어요. 4마리의 개와 뭐지게요? 중마, 말주마, 뛰어난 말과 4마리의 충격. 이게 이 징기스칸의 핵심 참모를 가리키는 얘기예요. 4마리의 말과 같은 무수성과 그 4마리의 충격. 충격이죠, 충격. 주인을 내고 절대 걱정하는 충격 같은 참모들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문과 무릎을 힘줄 수도 있겠지. 그래서 요 중에 한 분이 저쪽 어디야 헬레니즘 쪽에 있는 페르시아 쪽 있죠. 거기를 치고 들어갔는데 왕이 좀 아주 이 몽골 사람들에게 되게 자존심 상하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해태를 하면서 계속 도망을 가는데 이 중에 한 충격 한 명을 보냅니다. 한 기대하고 바로 힘듭니다. 저하고 너는 네 인물을 주는데 네 인물은 부분의 끝은 뭐냐면 그 사람이 죽은 거, 그 사람을 생명을 끝나는 것까지를 네가 보고 나한테 보고 하는 거가 네 임무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쫓아가라고 거지. 걔를 죽일 때까지 쫓아가. 그 실제 죽을 때까지 쫓아가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어디까지 생각하면 너는 흑해야지 흑해까지 쫓아가. 흑해 거기에 러시아의 저기 그 불법 정보만 크림만 들어가고 있잖아. 골로 숨어 있는 페르시아 쪽에 있는 왕이 중국적인 왕이
긴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오화대를 정확히 맞춰가지고 전진후퇴, 전술후퇴만하면 이런 전술을 갖고 있었다. 전투 전술이. 응? 근데 얘들은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아주 신경 못 쓰고 그 유럽 중세 기사들이 무너진 것이 그런 전술적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동유럽이 완전히 그냥 그 적에까지 공포에 사로잡혔었는데 그때 마침 동북에서 칸이 죽었어. 칸이 죽으면은 그 새로운 칸을 뽑게 해가지고 전체적인 대피자들이 모이거든.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철수가 돼가지고 헝가리 쪽까지 갔다가 거기서 이제 속하지 않더라. 그래서 그때 칸이 안 죽고 이 몽골 기병이 서유럽까지 들어갔었으면 우리 그 근현대, 그러니까 옛날 중세 역사가 이게 바뀌었을 것이다. 그런 학설을 키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 김학수 교수만 이 몽골 사람들에 대해서 이 애정을 갖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하버드가 있죠. 웬만한 미국에 있는 경영 대학원은요 몽골 사람들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아주 현존하고 논문들부터 쏟아지는 게 그렇지 많아요. 아시죠? 여러분들도 그 수천 년 얘기를 전 얘기를 수천 년 얘기를 하나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조직은 단군 조상님 때부터 조직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지 그 시대를 가려하는 게 조직문하고 조직 리더십에서 조직의 형태야. 그치? 우리가 조직 행동 공부하는 거니까 과거에 가장 궁극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의 얘기다. 이렇게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대자사라고 하는데 이 여러분 조직 훈련하면서 정체성이 중요해요. 정체성과 그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 그지? 필로소피 이게 중요하잖아. 근데 이 몽골에는 그게 있었어. 몽골에 이 대자사라고 하는 내 기억으로 30개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에게 헌법은 거기에 뭐가 어떤 주문이 있냐면 가는 거지 마라 이런 말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 그건 엄청난 현명한 지혜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죠? 가늠이라고 하는 건 조직을 파괴하시는 가장 그 독소가 될 수 있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부족 간의 갈등과 부자지간의 갈등, 친구와의 갈등, 부족 내의 갈등 이거를 갖다가 가장 흔들 수 있는, 같이 흔들 수 있는 공동체의 독수조항이 그 부분일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헌법조항이라고 쓰는 대자작품에 그 말을 해서 가능하지. 그리고 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있죠. 이거를 명확하게 보면 정리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짧은 거지만 이 대자작이라고 하는 그 절대 헌법을 갖다가 36조를 갖다가 가져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 넓은 지역을 통치한 겁니다. 근데 이 가장 중요한 거는 징기스칸이 그렇게까지 했는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수식을 병사들하고 주로 했대요. 전투를 나갔을 때 거의 비슷하게. 그게 이제 편할 수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격을 허물고 어떤 조직을 어떤 위계를 낮추되 조직의 어떤 그런 소통과 리더십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좀 보여준 게 있다. 카리스마를 뒷받침하는 시너리티적인 어떤 리더십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징기스칸 연구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안 봤으니까 잘 모르고 유화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서 이제 로마도 웰스페라가 스카이지를 완성을 시켜서 기회를 구축을 했다. 그래서 하드웨어에서 기술을 봤을 때 비전, 신뢰, 또 투명성, 또 시스템 기반의 공정한 보상, 그다음에 이제 계속 끊임없이 흡수하는 것. 그래서 현대 조직에 있어서도 그래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싸움이 어디서 판가름이 나냐면 결국 인재 싸움에서 판가름이 난 거예요. 앞으로는 우리 가속화될 거고, 우리 밥 먹으면서 잠깐 얘기했지만 무인 공장이 오는데 무인 공장을 설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어떤 일이 뛰어난 일이 어느 회사에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결론이 나는 거예요. 현대자동차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고 폭스바겐의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현대자동차 무인 공장을 설계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어떤 놈들이 더 강력한 실력을 가진 놈들이 이제 존재
스카우트는구나. 이제 그 싸움이 시작된 거였어. 제주국에 이제는 사람 없어요. 이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점심 먹을 때 했던 얘기를 우리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외교의 인쇄수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것들 중요한 얘기죠. 철저한 실력 중심이고 공정한 시스템과 열린 문화를 중심해가지고 능력 중심의 완벽한 활용력을 세팅 시스템이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이 성벽을 쌓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나중에 대한 인사이트를 주는 벽을 쌓지 마. 조직을 사이로화시키지 마. 리더십을 너무 내 새끼만 지키지 마. 이게 다 성벽 쌓지 말라는 얘기하고 관통되는 얘기죠. 그죠? 자꾸 내가 미안하게 얘기하지만 내치견 싸움에서 하이닉스가 이런 거는 하이닉스는 협업 중심으로 부산의 장벽을 없애고 어쨌든 나만 해보자. 이 한계를 돌파하고 기술로 통과해서 갔는데 삼성은 조직을 계속 쪼갰어. 쪼개가지고 그거 벽을 쌓다 보니까 옆에서 뭐가 하는지는 모르겠고 내가 잘하는 거 있는데 저만 이걸 줄 수도 있는데 벽 때문에 그걸 서로가 비교하는 게 없어. 그래서 사실은 내치견 싸움에서 결국 삼성이 진 거예요. 그 성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그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이남국이 가지고 일본 그 경영의 신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메바거든요. 우리 이 교수님, 이거는 이 교수님이 나중에 특강을 더 붙여서 한번 해봐야 돼요. 우리 보는 분한테 내가 아메바 경영에 있는 것만 내가 아스트라리아 보여주는 교육을 그래서 이제 아메바 경영은 제가 조직문에 있어서 리더십 조직문에 있어서 비슷한 리더십을 제가 추앙한다면 이 경영 이론에 있어서는 이런 가족 선생이 아메바 경영이 한국형 조직에는 그래도 하면 좋은 조직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인데 여기서 가장 크게 우리가 또 수용이 안 되는 가장 여기 안에 있어요. 그러면 강화국 대표님이 아메바 경영을 하려면 구성원들한테 내걸 패를 보여줘요. 뭡니까? 제품에 대한 뭡니까? 홍보예요. 그냥 내가 보면 안 보여요. 본인은 보여준다고 했는데 저기 진짜를 안 보여줬어요. 그래서 소개편으로 펜을 까야 돼요. 펜을 까고 그래야지 구성원들이 그 해수에 들어와서 정확하게 신경을 넣고 알아야 돼. 그래야지 양면적으로 힘을 합니다. 경찰이 이나무를 가진 선생님이 대단한 분인데 어쨌든 이거는 나중에 이 양반이 27살에 창업을 했어요. 어디 얼굴쟁이 생활을 하다가 몇몇이 창업을 했는데 이 사람은 처음에 한 200일에 지나면서 노유가 있었는데도 노유가 들어와서 까는 거 대주고 마셨던 적이 있어.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여기서 그런 얘기가 들리고 그래서 어쨌든 경영의 신으로서 그것을 잘해서 CFO 재정 담당하는 참고가 핵심 참고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이 아메바 경영을 이남국 선생은 쭉 본인이 행동을 끌고 갔는데 그걸 옆에서 바꿔 쓰고 그걸 구조화시키고 하나의 이론화시키고 하는 참고 한 명이 있어요. 그분이 있었는데 이남국 선생이 80대 연대 됐을 때 여러분들 잘 아는 일본어는 좀 잘이 부도가 엉망이 됐을 때 구원 투수를 일경련해서 늦게 나가면서 구원 투수를 이 양반을 투입을 휴빙을 한 거지. 그래가지고 연봉 없이 가가지고 1년 만에 그 저기를 시켰어. 자를 회생을 시켰어. 전환이 된 거예요. 거기서 핵심적인 그 경영 실력이 아메바 경영이죠. 그럼 아메바 경영이 뭐냐? 그래서 여러분 다 아메바 아시죠? 생물학적으로 아메바의 개념 아시죠? 세포가 어떻게 계속 분할될 수 있는 거야. 그지? 떨어져도 생명체는 무슨 되는 거야? 그지? 계속 불가해요. 그지? 그게 이제 그 조직을 그 아메바의 생명을 끊임없는 생명을 존내를 시키는 게 아메바 교육의 핵심 부분인 거예요. 근데 앞에서 얘기했지만
직결령 최선대와 공간주의 철학을 논의하고 유리관계 세 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연례 기준을 구성했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장 직결령 최선대가 뭘까? 이게 뭘까? 시장 직결령 최선대. 되게 흉보는 저기 뭐요? 여러분들 뭔가 있잖아, 뭔가. 제품을 하나 만드는데 특징은 원가가 있잖아요. 원가의 스펙트럼을 시장의 파동에 따라가지고 원가를 같이 맞춰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지? 물건 하나 만드는데 특정 원가가 있잖아. 시장의 형성이 가격을 조절하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 흘러가는 그런 시장 상황들이 있잖아. 시장에 파악되는 원가가 여유가 있잖아. 근데 영업하는 사람들이 시장에서 시장이 죽은 거 해가지고 덤핑을 해서 수주를 해서 뭐 해야 될까 아니야. 그지? 설령 원가 밑에서 수주를 해서 있잖아. 근데 원가 밑에서 수주를 해가고 그 원가를 다시 이익의 원가로 내부에서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시장 지배를 최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주에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려면 이 원가 구조 자체가 투명인데 이 물건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 투입 비용과 산출 비용 과정에 있어서 투입되는 요소들을 이거를 저쪽 회계, 재무, 경영 원가 따지고 하는 그런 부서에만 하는 게 아니고 저 발달에 있는 그 생산에 있는 저 담당들 있죠. 그 사람들도 내가 우리 공정에서 만드는 공정 원가를 갖다가 이 사람들이 원가표를 머릿속에 다 갖고 있어. 그걸 최상표라고 했잖아. 시간을 지난.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모든 최상성의 시간을 따져요. 시간. 매출에 대해서 투입비는 몇 빼고 나머지는 자기가 투입된 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최상성이 나옵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원가 개념은 저 말단부터 전 구성원들이 다 알아. 그래서 우리 회사의 제품 속에 들어가는 간접비가 뭔데 간접비 개념이 뭔지 이것까지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우리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적당하다고 꿀붙이는 뭐 적당하다고 몸싸는 거 이런 비유. 한국에서 못 듣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걸 안 해요. 하더라도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명성이 이거 진짜 강해졌거든요. 그래서 내가 10몇 년 동안 강의하면서 계속 이 아메바 경영 얘기를 많이 했는데 가장 성공한 케이스가 한 개 있어요. 허필가 사장님하고 할릭스하고 저기죠 SK본의 삼성에스라고 거기에 의뢰를 쓰러지고 자동화 ABS 자동화 솔루션을 들고 하는 사람이야. 인력을 팔리는 사람이야. 그 프로젝트를 내가 아메바 경영을 두고서 그 친구가 그거를 전공을 했어. 그래가지고 창업한 지 3년 만에 매출액을 4년 만에 120억 정도 가요. 지금 창업하면서. 근데 자기가 계속 나한테 얘기하는 게 그 교수님 강의가 듣고 아메바 경영을 자기 조직 경영에 한번 적용해서 우리는 성공했다고 생각한대.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데 그 핵심은 뭐냐면 자기가 원가를 다 깎아요. 한릭스에서 프로젝트 수주를 받아오잖아. 그러면 소사자 한 명을 데리고 팀을 짜. 그 프로젝트 수행하는 팀을 다 원가를 다 오픈해. 그리고 간접비 리프를 띄고 수주를 해오면 내 거, 사장이잖아. 내 거 15% 띄고 20%잖아. 80%는 니들이 안 하고 이게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또 누구 평가할 필요도 없고 누가 잘하는 만한 평가할 필요도 없고 지들끼리 휴가 주장 안 나요. 휴가 안 나고 그냥 지들끼리 말이야. 왜냐면 80% 받은 거에서 지들끼리 분배 기준도 정해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봉도 있잖아. 입사할 때 기본 연봉 구조만 딱 챙겨놓고 나머지 부분은 그 프로젝트 수행에서 남는 성과를 분배한 그 포지션만 잘 갖고 가는 거예요.
전화세도 내고 이러니까 29일 때좀 80도 독립지사를 해서 아메리카노에 완전히 진정을 시켰더니 이건 완벽하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면 이익률이 낮아요. 이익률이 낮아요. 그게 뭐예요? 자기가 조금 먹는 거예요. 조금 먹고 조직은 완벽하게 거. 그래서 그걸 와서 좋은 개발자들이 이 사람 집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업에 있어서 최고 경쟁력이 핵심이 뭐냐면 좋은 개발자를 갖다가 누가 많이 권을 지느냐. 거기서 이제 끊이면 한믹스나 이런 데서 사람을 부르고 물건을 주고 저희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성공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도에서 우리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저 원가를 잘 물가를 못 가시고 우리 넥스에서 물가 투명하게 할 수 없을 거예요. 맞죠? 어제 그 현대자동차의 피통 납품하는 업체 사장이 왔는데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가 그게 기업의 한국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구성원들하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인력을 많이 쌓았더니 투자한 가능이 미국에서 저기라 되는 주주한테 배분하는 걸 이치한테 그걸 하려고 해가지고 처음 쌓았던 몇백 원을 하나씩 다 틀리게 그런 얘기가 어쨌든 그래서 이 아베노 교육은요 그 시간당 생산성에 가지고 있는데 요거를 현대 주식이 그럼 저게 정확성을 얼마나 갖고 갈 수 있을까? 또 산업별로 저게 이 교세라는 여러분 저기야 소재 업체예요 소재. 일본의 소재 특수 소재들 있죠. 소재를 만드는 업체가 만드는데 일반적으로 시간당 생산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걸 아메리카 교육을 적용시킬 수 있을까는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하죠. 커스터마이징이 절대 필요해요. 저게 뭐 능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 있고 자기가 이 사람들이 각 부서별로 내가 교세를 가봤어요. 교세를 가봤는데 자기들이 일종의 그 공정 있잖아. 공정 있고 여기 보면 뭐 삼정부에 쓰고 뭐 양식처럼 뭐 쓰고 뭐 있는 얘기 인포메이션 게시판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저게 딱 붙어있어. 뭔가 그러니까 공정이 이렇게 있잖아요. 프로세스가 5개 공정인데 그러면 첫 번째 공정에서 출발해서 공정을 갈 때마다 플러스 애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정 끝나면은 우리 회사 여기까지의 물가가 나와. 요 제품의 물가. 여기까지. 다음에 나오는 문제가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품질과 있고 품질이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다 나와야겠지. 근데 어제 내가 식사할 때 그런 식으로 품질 예를 들면 피스톤을 만드는데 주식 공장부터 가공까지 해서 쭉 나가잖아. 공장. 근데 내가 또 물어봤어. 그거 해결했냐고 뭐냐면 불량이라는 거죠. 불량 원리를 어느 공정에다 꽂느냐. 네? 근데 아직도 이 주주 공장에서 꽂고 있대. 이게 참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제조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고요. 무슨 얘기인지. 그쵸? 여기서 다 원가가 투입해서 가공 끝에 가가지고 비전으로 한국인만한 비전으로 그 알루미늄 그거를 딱 보니까 속에 내부에 크기가 있어. 그 분량을 판정받아. 그러면 그게 어딘지 알아야지 원가 놓고서 다음부터 이걸 원가를 갖다 세이브시켜야 되는데 무조건 이 사람들은 처음에 주주 공장이잖아. 주주에다가 전부 넘겨버리는 거야. 여기 이제 공간이 되는 거지. 이 사람들이 품질의식이 있겠냐? 그렇지. 처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각 공정별로 전부 그 공정별 그 단가가 성립이 그거를 아주 철저하게 창성을 정찰해가지고 만들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계에 전공하신 분이 있어요. 회계. 보세요. 그 회계 중에 관리 회계라는 게 있어요. 관리 회계를 기본으로 관리 회계를 기본으로 이 아메리카 회계의 그 기본 토대가 관리 회계를 출간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알고
아시겠어요? 관리회계라고. 네, 그 관리회계가 이 아메바 병원에서 최대 그 기본 베이직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기타적인 이단으로 얘기하는 중진 이거는 오늘 뭐 시간 관계가 하고 관리회계 IT 불화가 베이스가 됐다 보는 거고요. 중직을 이렇게 신분화시키고 탤런트를 찾아서 그리고 이 리더 선발도 이제 그 일본 사람들은 이것만 계속 가죠. 근데 그 리더십도 이 선별에 있어서 또 일종의 뭐랄까 평판 중심으로 리더들을 갖다가 평판 중심으로 선발하고 구성하고 그런 또 특이한 또 일본식 같은 경우는 이게 일종의 사무라이적인 그런 것이 있어. 그런 절제와 그 자기 통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평판 중심으로 리더십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일본 잘 받아야 되는데 저건 어떻게 되냐면 그 저기가 있잖아 그 무슨 뭐 교세라가 공정이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은 잘을 얻으면 항공사는 뭐 대만 노선, 미국 노선 이렇게 노선이 있을 것입니다. 노선별로 그 저기를 안내발을 하는 노선별 비행기 한 대다 노선별로 원가를 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한 거죠. 그것이 효율적으로 하고 그래서 이 노선을 갖다가 적절한 노선으로 어떻게 개선할까.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점이 때문에 잘 승무원들이 그 시트 하나에 원가 얼마 좌석 하나잖아요. 일본 한국과는 잘해 좌석수가 뭐 420점이 있다면 그 하나의 원가 얼마를 승무원들이 이제 볼 수 있게 갖고 와요. 그래서 서비스로 들어갔어요. 그런 식으로 이 단순히 이 금전적인 원가 개념도 있고, 그다음에 필로소피를 원가하고 이 서비스 정신이라고 하는 걸 잘 지향하는데, 이건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니까 또 가능한 요소도 있어.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죠? 세계에서 제일 서비스가 좋다고 해요. 옛날에는 대한항공이 있는데 지금 제일 안전 데가 대한항공이에요. 한국에 국가는 대통령이 너무 피를 불렀는데 오지도 않아. AC라고 올 때는 에어프레인이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제일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 잘을 운영하는 선생님이 그 참고드리고 들어가고요. 이거를 1년간 좋겠죠. 대단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AI 시대에 또 아멘과 보이면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조직 차원이나 개인 차원이나 집단 차원, 주식 차원에서 일본 식당의 백미라고 하는 아멘과 보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AI 조직은 여러분들 뭐 아주 뒤에 따라기가 안 정도로 많이 생각할 수 있어요. AI 뭐네? 맨날 뷰카본을 외제를 보고 있고 그래서 AI 시대고 직전에 뷰카라는 거 격동의 세월을 꽂아라고 시작됐던 게 뷰카라는 게 있어요. 뷰카 그 뷰카에 대해서 조직이 플렉시블하게 잘 적응할 수 있는 애자일한 조직으로 가야 된다고 한 5년 전, 7년 전 그때 이런 부분들이 아주 상당한 우리나라에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뭐냐면 기술의 혁신과 변화수가 이런 뭐 무지막지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 그 조직은 우리 쪽에서는 어쨌든 관리제가 대부분이 벽을 가로막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효용성이나 생산성을 가지 못하는 가장 장벽이 조직 구조에 있다. 라고 하는 게 예전의 조직의 구상. 뷰카의 활용력을 이들의 전통적인 유전적 관련된 방식과 구조가 막고 있어서 기술적 발전이나 생산성이 좌절되고 있다. 그래서 예전의 방식인데 그래서 시작이 됩니다. 메가시하고 예전의 차이점이 보시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다 지향하고 있었던 것들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뭔가 이제 순발력이 빨리 센싱이 빠르고 변화나 흐름에 대해서 빨리빨리 느끼고 알아들어가지고 그
그거에 맞춰가지고 조직이 급속도로 속도에 맞춰가지고 변화를 대사하는 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우리가 앞에서 봤던 아메바가 나타나죠. 그죠? 전통적 조직에서 기능이 싸주로 해서 이게 지금 아주 분업과 협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교차기능의 도움이라고 내재적인 정의를 구조를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 리더십을 보게 되면 이제 과거의 관리감독자 계획에서 서번트 리더십으로 가야 된다. 서번트 리더십. 그걸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그들이 창의성이 나오고 과거에 조직 운영하는 데 있어서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제 소외라든지 규격화되어 있는 평가의 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애자일 조직이 필요성이 부각되고 적용되는 건 뭐냐면 일반 전통적인 제조업이라든지 일반 조직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빅테크 아시죠? 빅테크 구글부터 시작하는 데이터라든지 그 개발자들 어떻게 그 능력을 가속화시키고 그 개발자들이 하는 일의 특성에 맞게끔 조직의 구조가 생기는 것이 애자일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조업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뭡니까? 스팀이라고 하죠. 스팀 연구소라고 해서 개발자들은 그 평가받고 그 점검하고 테스트하고 하는 게 사이클이 다릅니다. 우리는 뭐 분기, 월, 반기 이런 게 평가받고 목표 연구를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일주일 단위로 사이클이 들어가요. 일주일 단위로. 그래서 프로젝트 자기가 했던 프로젝트도 일주일 만에 한 번씩 테스트 받고. 왜냐면 쭉 가다가 우리 지조면에 쭉 가다가 아까 그 분량 얘기했죠. 쭉 가다가 점검해보니까 아닌가요? 하는 거하고 이 개발자들이 하는 거하고 다르고요. 그래서 이 사이클을 갖다가 한 달 사이클, 일주 사이클을 계속 똑같이 돌리는 거죠. 이해하시죠? 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구조로 이제 촉발되는 게 이 애자일 조직의 탄생이다. 허리다. 그래서 그 빅테크 조직의 특성에 맞게 저게 애자일 조직론이 나왔는데 이것이 이제 파생적으로 일반 제조업이나 전통적 조직에 이게 응용돼서 지금 많이 이야기 듣고 있다. 이렇게 개념을 좀 잡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행동경제학이라면 들어보셨어요? 행동경제학. 유 교수님 보니까 우리 박원장 행동경제학이라면 또 들어보신 거예요. 행동경제학.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압축되게 좀 나름대로 사실 모든 분들이 처음 준 질문을 좀 말씀드리면서 했는데 이런 맞췄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강의에서 행동경제학이라는 말을 좀 머릿속에 넣어놓고 가시는 거 이것도 중요한 요소가 있고 한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경제학이라고 하는 가장 전통적인 아주 굳건한 시스템과 이론적 기반이 있어요. 경제학이지? 그죠?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여러 가지 학문적 요소들이 있지만 기술적인 요소 빼고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경제학이 가장 기초를 명확하게 하는 논리적 근거, 틀이 되는 것이 경제학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사회과학의 중심. 그래서 전통적으로 노벨 경제학상이라는 것도 있지요. 학문 중에 여러분들 경제학상이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많지 않죠. 그지? 평화상이나 문학상이나 이런 거는 학문에 있어서 무슨 근데 노벨 경제학상이 있잖아요. 그죠? 그 이건 뭐냐면 인류의 발전과 구조 속에서 기술의 발전을 뒷받침하고 논리적으로 기반을 갖고 가는 게 경제학이다라는 논리고 그렇기 때문에 노벨 상을 중에서도 경제학이 해마다 노벨 경제학상을 시상을 합니다. 그죠? 최근에 근데 안타깝게도 전통적인 경제학자들이 노벨 경제상을 탄 사람이 없어요. 최근에. 누가 탔냐? 요 행동 경제학을 하는 사람들이 노벨 경제학상을 타기 시작했어요. 아시겠죠? 그게 뭐예요? 그냥 전통적인 경제학 이런 거 보면 세상에서 발생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이제 정의와 판정이 이제는 어긋나기 시작하는 부분도 있고 한계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principle 올라오기 시작한 게 행동 경제학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경제학의 정의를 내릴 때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이콘이라는 게 있고 인간이라는 게 있어요. 이콘, 인간. 그럼 아담이 이 이콘이 전통적인 경제학을 기반으로 하는 결정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적 경제학을 장착한 인간. 그 그러니까 경제학 이론대로 하는 거. 경제학 이론대로 하는 거를 이콘이라고 우리가 학문적으로 표현했어요. 행동경제학을. 이코노미. 근데 인간이 경제학 이론대로 계속 합니까? 안 하는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지? 이제는 보니까 인간이 딱 개입되는 순간 경제학에서 그동안에 수백 년 동안 연구됐던 그 이론이 안 맞아 들어가. 이게 이상하게 안 맞아 들어가.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극복하고 보완할 것인가 뭔가 여기에 이제 행동이란 말을 보는 거야. 우리 조직 행동이 있죠. 여러분들 또 소비자 행동 들어보셨죠? 네. 그죠? 소비자 행동으로 해서 시트라는 책이 있어요. 아마 저희 그 중학생이 여고생이 임신하는 애를 알아맞혔잖아. 그지? 뭘로? 쇼핑하는 그 자기 가게에서 행동을 보고 추적을 관찰해가지고 왜냐면 아마존 저기 마켓 들어가면 카메라가 하나씩 붙어있죠. 사람 보는 그런데 그거 그렇지 않은 데도 있어요. 그런데 카메라가 붙어서 사람을 쫓아 추적을 합니다. 그게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여학생이 들어와가지고 계속 올 때마다 UI를 프로를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딱 오케이. 아마존이 캐치를 한 거죠. 추산을 해서 보니까 역산을 해보니까 사람이 수태를 해가지고 출산할 때까지 기간이 있잖아요. 역산에서 딱 따려보니까 몇월 며칠이 얘가 출산 기준이다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UI를 갖다가 선물로 그 집에다 보냈어. 개인정보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지? 뭐 헤어 저기 마켓 헤어병 같은 게 있으니까 그걸 보내서 집에서 난리가 나는 거지. 근데 보니까 얘가 폰에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난리가 나는 거지. 그게 행동 문제예요. 경제하고 개의 행동을 어떻게 분석하는 거예요? 경제하고. 그지? 경제학에서 전통적 경제학을 갖고 그걸 경제학자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질문하고 어떻게 답을 구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나온 대단히 행동 경제학이라는 거예요. 소비자 행동 있죠? 소비자 행동. 소비자 행동이라는 게 소비자 행동의 관찰을 통해 가지고 진열대를 바꾸는 여러분들. 진열대를. 그게 레이아웃이라든지 이걸 전부 관찰해가지고 통계를 해서 상품별 그거를 최적화시키는 그런 것들을 레이아웃을 새로 설계하는 거예요. 이게 소비자 행동의 출발이고 그래서 경제적 이론의 한계를 보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행동경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행동경제학을 우리 쪽에다가 의사결정을 소통, 리더십, 주중을 제일 중요한 네 가지 프레임에다가 두고서 같이 얘기를 하자는 것이 기본적이고 의사결정을 할 때 매물비용이라는 게 있어. 매물비용. 경제학에서는 100원을 투입했으면 100원이 계속 그 투입을 하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100원을 투입을 했으면 그 프로젝트 끝에 가서 100원에 무조건 효과가 창출돼야 되는 게 맞는 이론이잖아.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 그지? 안 되는데도 이미 100억 중에 30억이 투입되기 때문에 우리는 70억을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안 돼요. 이런 쪽으로 보면 그냥 매물비용 무시 가는데 행동경제학에서는 그런 매물비용을 갖다가 극복시킬 수 있는 다른 방책을 세워야 된다. 이게 행동경제에서 제시하는 얘기들입니다. 아시겠죠? 30억이 투자됐지만 현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70억을 투자하면 100억 날려도 뭐야? 그러면 70억을 더 올라갈 것이냐 30억을 줄일 것이냐
매물 비용 관점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야 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거 우리 현실에 있는 얘기입니다. 투자, 그죠? 주식 투자도 많이 하시죠? 선생님 봐왔어. 근데 어떻게 됐어? 잘 돼. 이럴 때 매물 비용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고, 공장 투자라든지 지금 뭔가 시간이 터질 것 같은 투자를 은행에서 기존했어. 은행 비용까지 끌어다가 투자했는데 여기서 수급하면 어떻게 해? 가면 안 돼. 뭐냐? 그런 부분을 자신 있게 해주고, 이 콩푸드가 처음에 개발을 할 때 세계 최고의 청소기를 만들겠다고 하는 원대한 꿈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하다가 이거 보니까 한계가 나왔어. 이 개발가 안 된다. 이거 그랬더니 안 된다고 만들어서도 그동안의 투입된 것 때문에 계속 투자를 해서 결국은 콩푸드를 띄웠는데 어떻게 됐어? 대참사가 있었지. 여러분들 콩푸드 들어가는 얘기 못 들어갔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내물 비용 얘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된 건데 콩푸드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내물 비용 때문에 계속 고집을 피우고 그냥 간섭적으로 가게끔하는 이런 절차 때문에 방황하게 되니까 그 절차를 사람이 결정하지 않아도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 막을 건다든지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해야 된다. 이게 행동력의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인간의 감성을 갖다가 누군가 어떤 방식이든 머리를 잡아줄 수 있는, 잡아서 손실을 축소시킬 수 있는. 이게 예방의 문제는 아니죠. 가정에 있어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이제 행동 경제에서 핵심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렇게 생각이 되는 얘기입니다. 이 신적 계획가 있어요. 신적 계획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100만 원을 있잖아요. 우리 강원 대표가 구성원한테 100만 원을 줘. 100만 원. 근데 월급으로 이거를 받으려면 저축을 해요. 근데 보너스야 그러면 저축보다는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여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 신적 회계라는 행동경제에서 또 끄집어내는 하나의 요소입니다. 신적 회계. 신적 회계. 그래서 여행을 때 쓰는 자금하고 시기는 서로 이동하지 않는다. 필수 생활 자금하고 올라가는 거하고 비용은 회계가 이 마우스입니다. 거의 신기적인 부분이지. 사람들이 18% 카드 빚으면서도 2%짜리 예금 계좌를 깨서 거기다가 카드 빚을 갚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생각 안 합니다. 이거를 심적 회계라고 하는 행동경제의 심리적 요소입니다. 그래서 돈을 갖다 어떻게 휴양하는 거 있잖아요. 월급이나 보너스나 부채품이나 이런 거. 이게 이제 노동경제하고 흔들리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이 정부가 좌파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통상임금이라고 하는 게 다 뭉쳐가 있어요. 근데 노동경제하고 보면 노동자들의 근로이익을 이런 신적 회계적 측면에서는 상당히 동기를 맞추는 파업을 시켜줍니다. 근데 저걸 노동경제하는 분들이 저걸 저렇게 인간의 그 행동경제까지 연결을 해서 저런 걸 정책적으로 감안을 못하는 현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적 규제를 하는 게 보상을 설계를 하는 거니까 잘 전략적으로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이거는 이제 공정성은 사치뿐이 아니라 이건 뭐냐면 사람 심리는요. 전통적인 경제학이나 기본 그 수학적 원리를 보면 나한테 10만 원을 주고 우리 문 대표 둘이 이제 이렇게 나한테 10만 원을 주는데 내가 돈을 얼마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본인이 그걸 내가 제시하는 걸 갖고 본인이 의사결정을 하는 게임을 하는 거고 내가 10만 원 중에 나는 7만 원 주고 3만 원 주고 뭐 어떡해. 이상하다. 이 3만 원을 받아야 되잖아. 왜냐면 3만 원이면 이익이 확 꺼지는데 이게 뭐냐면 경제학이구나. 이게 당연한 이론이라도 자기 이익이 있으면 공짜 돈이 생기니까 안 받을 사람이 그 잘못된 상황인 거지.
근데 행동경제에서 그렇잖아. 이제 그러고요. 교수님 너무하네. 교수님은 돈도 많고 말이야. 여기 뭐 하이닉스 주식도 있다고 그러고요. 나한테 7만 원을 주고 나한테 자기가 3만 원 가지면 되지. 진짜 너무하네. 이런 생각을 하고 파는 게. 이런 불평등하게서 파는 게임이 있지만 일반적 게임에서는 동일한 조건에서 인간을 깬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지.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공정성을 해치는 거. 인간은 절대로 자기가 공정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고 내 기준으로 봤을 때 깨버린다. 이게 이콘과 다른 평등 경쟁에 대한 인간의 본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개념을 들어보면 이번에 이제 리더십인데 근본적으로 인간, 이콘이 아닌 우리 휴먼들은 머릿속에 하는 이성적 개입자가 있어. 머리에는 뭐 개가 그렇게 있고 합리적이고 많은 정도 없는데 다해서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술권을 판결을 두 개를 쳤습니다. 난 개입하대로 행동을 옮기고 있어요. 그지? 이 개입과 행동을 하는 일치된 사람이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담배도 그렇고 무슨 말을 하고 작심삼일이라는 거 있잖아. 작심삼일의 핵심이 이거예요. 머리에서는 늘 계획하고 결심을 하는데 우리들이 구체적인 행동을 결정할 때는 이런 행동자적 요소를 늘 병합되고 우리 몸속에 갖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이통적인 요소를 보고서 설계하면 안 된다. 보상, 리더십, 조직 문화를 끌고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인간을 너무 현명한 사람으로 보고 지켜야 돼요. 본성. 그래서 보시고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들 한 번씩 다 들어봤다. 너지는 들어봤거든요. 너지. 그 너지가 결국 행동 능력을 뒷받침한 사례들이 너지야. 너지. 아시겠죠? 다 들어봤죠? 그게 그 얘기야. 너지. 책을 안 봤으니까 잘 모르는 얘기. 너지 보시면 너지는 재밌어서 책 많이 봤는데 인간은 가만히 두면 이렇게 가. 이렇게. 응? 근데 어떤 강압이나 어떤 무슨 규제나 이런 거 말고 한번 너지가 뭐냐면 옆을 툭 쳐주는 거예요. 찔러준단 말이에요. 너지가 그런 거예요. 팔꿈치를 옆을 툭 쳐주는 거예요. 그걸 하나 장치를 해가지고 행동을 이렇게 상승 또는 다양한 유지시켜가는 것이 행동 경제에서 실천받는 것으로서 멋진 전략이다. 이해가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강제와 명령이나 이런 걸로 권력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보상 같은 거 하는 구체적인 걸 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말 그대로 그냥 툭 쳐주는 거죠. 너 잘하면 보상해서 행동 우리가 조직 행동에서 여러 가지 내적 동기, 외적 동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 그거 갖고 한계가 있다는 거야. 조직 행동에서. 그래서 그 멋지를 갖고 보완을 해줌으로 해가지고 인간 행동을 갖다가 변화시킬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세 가지 디폴트 옵션이나 사회적 기본 오류의 예측을 이렇게 해가지고 저항을 갖다가 비교하게끔 설계해 주는 거예요. 정면 대결하다 보면 저항이 생기니까 그걸 살짝 비교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뭐냐. 사회적 규범으로. 그 다음에 사회적 규범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이 하더라도 분등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방향으로 동조하기 때문에 분석이기 때문에 동조의식, 분석의식을 교리화하게 하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 한계가 있으니까 그게 물리적으로나 어떤 신체적으로 딱 제한을 할 수 있는 거다.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번째에서 갖고 쓰고 있어요. 잘 아시는 여러분, 내가 스키플 공항에 팔이 있잖아요. 팔이. 여자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응? 근데 모르죠. 알죠? 네. 그래서 이건 너무 유명한 사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아주 행동경제학에서 멋지 요소를 가장 잘
지하보다 이러면 런던 쪽 올라갈 때 음료 주스는 커피를 들고 올라가다가 마시고 서로 그거를 남겨냈다 못 보고 내려오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하고 고민하다가 런던 시청에서 경제학자들한테 전통적 경제학자들이 문제주었더니 1년이 지나면 해답을 못 갖고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상한 행동경제학 하는 놈한테 얘기했더니 한 달에 그걸 해결했어요. 어떻게 해결했을까? 다리 돌아가는 난간인데 쓰레기통을 따옵니다. 쓰레기통에 뭐라고 써놨냐면 이거는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모팅한 투표하는 겁니다. 퀴즈를 해, OX 퀴즈. 대신 여기다가 투표하는 방식은 귀하가 들고 있는 무엇인가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보통 커피를 들고 런던 쪽으로 딱 보고 버릴 목표를 내다가 아 그렇지 버릴 수 있는 무언가 그걸 들고 와가지고 그냥 OX에다 던져요. 근데 실제 밑에는 의미 없이 다 통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 보상이 있었던 거 아니야. 근데 그 쓰레기를 갖다 하나씩 해결했대. 행동력이 그게 뭐지? 아시겠죠? 시청을 설계하고 해가지고 행동을 갖다가 제한시키고 변화시키는 거. 장기 이직을 하는 거 있잖아. 장기 이직. 어려운 결정이죠. 이거는 자발적으로 독일에서는 장기 이직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받아서 했더니 12%가 신청을 받았더라고요. 대상자 전체 이거 다 장기 이직 하는 거야? 안 할 사람 손으로. 그래가지고 이거 99%가 다 장기 이직을 서약을 하더라고요. 특정 집단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차이가 얼마나 작아, 미세하지? 어떻게 접근하는,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가지고 장기 기술에 대한 어떤 그 동의의 효과가 이렇게 차이가 크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한국인이라는 게 주의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아주 새로운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과거 방식과 멋진 방식. 그래서 옛날에는 기술을 좀 높이려고 뭐 그냥 뭐 일반적으로 했는데 입사할 때 신입사원들한테 저 프로그램을 가입시키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임금 인상, 연봉 인상하고 할 때 자본 인상률만큼 몇 프로를 저축률을 환불해가지고 저축률을 계속 올라가고 이건 인사 쪽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나중에 그 거시적 공익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저는 몇십여 년 또 그래가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필요가 있다. 이거는 군중심리에서 큰 성향과 경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시금 문제도 있어요. 비즈니스에서 시금을 공공 속에 쓰인다고 하니까 내면 안 내면 출발할 거야. 그랬더니 조금 올라가요. 세금을 이렇게 근데 얼마 5만 원, 90% 이상이 다 이미 세금이 됐어. 5만 원 됐어. 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압도적으로 세금 납부가 올라가요. 그런데 담배랑 밑에다가 월성 문제에 따라가지고 그 이상한 분들 술 먹고 하는 그 행동을 어떻게 없애는가에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식 속에서 우리 구성원들이 잘못된 행동이나 비생산적 행동이나 수정돼야 될 거를 굳이 이 탄압과 뭘로 조지지 말고 너치를 활용해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걸 한번 찾아보시고 특히 자녀들이 보죠. 아이들인데 이 너치가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애들이 사춘기 때 아무리 떠들어봐야 걔들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을 보면 행동경제학을 공부를 많이 해요. 너치를 애들을 잘 키우려면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막 그러니까 통계를 보여주는 거야. 전기세 무슨 통계가 평균이 이렇게 썼어. 근데 내가 보니까 나는 평균보다도 적게 썼네. 그럼 사람이 막 쓰는 거야 평균 때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너는 지금 잘하고 있어라고 우리가 칭찬을 막 하는 걸 딱 붙여주면 그 칭찬이 힘입어가지고 꾸준히 절약하는 그런 행동을 보여주는 거야. 아주 작은 거지만 어떻게 설계하는가에 따라가지고 이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 인간은 분명히 실수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이코가 아니라 인간은 이코이 아니라 무조건 실수하고 문제가 있는 인간들이나 언어를 존재해서 설계해 주면서 우리 저기 차 타면 계속 이 안전벨트 내리고 내라고 소리가 경고이 생기잖아요. 이게 인간의 어떤 그 부분을 승차하면 안전벨트를 매는 게 당연한 말이었어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이 안 하고 그러니까 계속 자동차에서 경고를 울려주면서 안전벨트를 매기 위해서 사고를 줄이는 이런 문제를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공격하는 것처럼 기름 넣을 때, 스피드 주스에서 기름 넣을 때 오픈해서 교수님. 줄이다 있죠. 교수님, 그 4시부터 그 BM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줄이 없었을 때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